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제 책이 하이퍼젠더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예, 이건데요. 어, 이 책은 제가 이제 하이퍼젠더라는 개념을 왜 내세웠냐면 요즘에 그 2030으로 불리는 이제 새로운 MH 세대라고 하는데 뭐 MZ 세대, MH 세대는 그 성별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별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그러니까 뭐 세대, 성별, 또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지역도 옛날에는 이제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소지역주의가 더 강한, 그리고 수도권, 뭐 지방 이런 식의 그 기존의 그러니까 영호남 구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소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하이퍼젠더라고 하는 거는 이 정체성 정치를 좀 건드려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세대 감성, 2030이라는 그 MH 세대, 뭐 MZ 세대의 감성이 어떻게 하면 이 향후에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이룰 것인가. 특히 이 젊은 세대의 열기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우파 이념과 우파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퍼 젠더라고 이름을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젠더가 들어가면은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학적인 개념이고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성정치학을 다루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이제 좌파적인 담론에서 주로 다뤄졌고 우파 쪽에서는 뭐 안보나 이런 쪽으로 다뤄졌잖아요. 안보 경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젠더 이슈를 우파에서 다루는 거는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대중들이 느끼고 뭐 민심이라고 하는 실제 국민들이나 뭐 청년들이 느끼는 시대적 감성이나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 우파 지식사회라든지 일반적인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뭐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고찰되지 못하고 있고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제 하이퍼 젠더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젠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거 뭐 성평등하자는 거 아니야? 뭐 또 다른 유형의 뭐 페미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퍼젠더라는 용어를 제시한 거는 이건 초젠더인데, 그러니까 젠더를 초월하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성이고 남성인 것이 굉장히 그 세그멘테이션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차별과 역차별을 낳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이제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엔티테제로서의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자꾸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성은 어, 가해자 서사를 붙이고 여성에게는 피해자 서사를 입히면서 이 뭐 약자는 무조건 우선시돼야 된다는 PC 담론과 이제 결부되면서 성 갈등이 더 심해졌다. 그리고 예전에 가부장제 때는 이제 여성이니까 차별받았어요가 있었다면은 페미니즘이 이제 그 차별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더 이제 지금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이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젠더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해석하고 시민의 권리나 의무 그런 혜택 같은 거를 해석하지 말고 이제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젠더를 넘어선 우리가 우리 안에 개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초젠더적인 각각의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다시 사회계약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젠더와 청년 정치 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여성과 남성, 가부장제와 페미라는 이분법적인 젠더 중심의 성별 중심의 카테고리로 우리를 정의하지 말고 이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으로서 사회계약을 쓰자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 갈등의 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세기의 정치의 축은 이제 계급 정치가 있었죠. 항상 계급으로 가진 자와 뭐 가지지 않은 자. 그 막시즘이 이제 하면서 막시즘이 나온 이후로는 전 세계 정치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화됐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뭐 공산주의 진영
그런 식으로 이제 계급 정치가 됐고,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의 이제 이념이 중요했는데 지금의 세대 정치에 있어서는 그 이념이 상황 그 좌우할 거 없이 굉장히 지금 이념이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이라던가 뭐 이념 지향이 다 무너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도 그렇고 좌파 정치든 우파 정치든 한 곳으로 수렴되는 현상은 뭐냐면 포퓰리즘이거든요. 뭐 좌파 포퓰리즘도 있고 우파 포퓰리즘도 있고. 그래서 그 포퓰리즘이 이제 뜻하는 건 뭐냐면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어떤 이득이 꽂히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뭐 쿠폰 정치라든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뭐 혜택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할 거 없이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이후에 트럼피즘 그리고 우파 포퓰리즘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하고 있다. 뭐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은 좌우를 넘나들어서 포퓰리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좌파 포퓰리즘이고 어떤 것이 우파 포퓰리즘이냐라고 했을 때는 유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개념들이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좌파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세금을 통해서 돈을 뿌린다. 그런 것이 이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주요하는 트렌드고, 그런 것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에서 불었던 좌파 포퓰리즘, 포데모스 같은 그런 이제 당회 제3당의 이제 돌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남유럽의 좌파들이 그런 식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좌파 포퓰리즘이 굉장히 선동이 강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리패키징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포퓰리즘도 요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랑스의 국민연합의 뭐 르펜이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독일의 뭐 ADF 뭐 등등 해가지고 우파 포퓰리즘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파 대중주의는 반난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약자라고 보호됐던 사람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PC주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올바름에 의해서 무조건 약자는 보호해야 돼. 약자로 정체성이 되는 것이 혜택이 되는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우파 포퓰리즘, 그리고 그것은 반난민, 그리고 뭐 이제 반조세, 그리고 반이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주의를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파 포퓰리즘에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되게 구현하고 있는 게 트럼피즘이고 트럼프가 각 유럽이든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든 약간 트럼프 주니어 같은 그런 식의 정부들을 막 지원하면서 폴란드의 대통령이라던가 밀레이라던가 폴란드 나브rov스키라던가 뭐 이탈리 멜로니 등등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트럼피즘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국의 좌우파 포퓰리즘의 양극화라던가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뭐 공산주의 블락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주의 블락 그리고 경제 체제 블락이 해체되면서 각 나라의 국가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그 안에서 내전 비슷하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트럼프도 각 나라의 이권이라던가 국내 정치에 막 무리하게 개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가 세대 정치, 그다음에 문화 여론전, 문화 정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중심적인 정치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중심 갈등축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념이나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극우다 극좌다 하면은 뭐 극우 그러면 뭐 나치즘을 많이 연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극좌다 그러면은 마르크스식의 뭐 볼셰비키 혁명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떠올렸는데 지금의 극우와 극좌의 개념은 상당히 해체됐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득 중심의 포퓰리즘 정치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큰 그 메가 담론이 사라지고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리더십이나 국가 질서가 무너지니까 팬덤 정치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의존하는 거는 되게 강력한 개인, 그러니까 조직이나 뭐 국가 시스템을 넘어서는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개인에 대한 추종과 열광을 동력을 삼는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대 정치 그리고 문화 정치 그리고 요새 이제 PC 정치로 이제 PC주의 그 좌파 포퓰리즘의 전성기가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한 여전히 이제 주류 문화는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주류 문화 학계들은 PC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2030, 그러니까 젊은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우파라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생겨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이동성 감소 속에서 2030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기성세대가 만들었던 특히 지금 40대, 50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탈냉전 시대의 PC 담론에 굉장히 이제 주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나는 2030 세대의 신우파적인 흐름이 있다. 이것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3대 DNA라고 했는데 첫째는 공정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과적인 평등에 이제 맞춰져 있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약자를 보호하고 여자니까 뭐 할당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에 있었는데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법조나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이제 트렌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정성 정치라는 건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하다는 게 전부 다 똑같이 이퀄 쉐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노력을 내가 더 많이 쓰면 내가 학점을 더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거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우파 담론은 약간 반조세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현실 정치에서도 뭐 금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정치라는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집단 정체성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팬덤 의식이 되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한 팬덤 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성세대들은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뭐 무슨 어떤 학교를 나오고 뭐 어떤 내가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떤 정당의 커미먼트가 있고 이런 것이 되게 컸는데 요새 개인주의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이 또 어떤 집단에 다 속해 있는 그런 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내 개인이 멀티플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뭐 전환길 같은 사람이 되게 윤어게인 해가지고 뭐 화제몰이를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새 보면은 뭐 일타 강사들이 많이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 강사라는 직업도 뭐 개인이 이렇게 직원처럼 이렇게 일을 했었지만 지금 다 자영업자적인 엔터프레너십이 있고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팬덤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이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교수의 시대가 가고 오히려 강사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개인이 여러 가지 자아를 속해서 내가 어떤 가수의 뭐 팬덤이 될 수도 있고 임영웅을 뭐 따라다니는 팬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윤어게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딸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멀티플한 그런 자아 정체성들이 생겨났다. 근데 이제 개개인이 모두가 다르다. 내 같은 식구들 중에서도 뭐 할아버지가 보는 유튜브가 다르고 손자가 보는 게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다 그런 식으로 분절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정치가 이제 특히 신우파에서는 중요한 DNA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DNA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되게 강하게 바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중동,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 세대들은 이제 조중동이 정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중동의 담론이 그 노사모와 그 안티조선 운동, 노무현 때부터 나오면서 조중동의 그 문화 패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중동이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소수 약자가 됐죠. 우파 내에서의 주류 담론도 캡처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파 내의 마이너리티가 돼서 요새는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계열의 뭐 유승민 이런 계열의 어떤 정파화돼 있고 조중동이 반대로 또 역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MBC나 KBS처럼 폴리티컬 액터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뭐 메이저한 저널리즘도 지금은 본인들이 유튜브화되고 본인들이 팬덤 미디어나 아니면 그런 편향 미디어가 돼서 MBC 같은 경우는 그냥 거대한 친명 거수기처럼 친명 매체처럼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추구했던 컨벤셔널한 그런 클래식 저널리즘이 죽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매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박사님, 뭐 교수님들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되게 저도 청주방송에서 이제 지역 민방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또 뭐 미디어 다음에서 온라인 이제 포털 뉴스가 시작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취재 편집장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되게 그 격변을 거쳤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그 당시 있던 다음 아고라나 뭐 포럼 같은 거는 거의 뭐 구시대 유물이고 요즘 2030 친구들은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지금 2030들은 뭐 그냥 어디 식당이나 병원이나 관공서 가면은 YTN이나 연합뉴스 이렇게 그냥 백드랍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헤드라인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럼 지금의 2030들은 어디에서 정치를 컨슘하는지, 정치를 소비하는지를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유튜브 같은 것도 올드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2030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특히 우리가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새로운 미디어 인프라가 생겨났던 거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거리에서 뭐 시위하는 그리고 뭐 자유대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계엄 탄핵 이후 나타난 인프라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뭐 시그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자체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개인주의 정치에서 얘기했지만 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집단화하고 의제화하는지를 너무 잘하는 새로운 디지털 부족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방식은 뭐 조중동 보고 아침에 신문 보고 하시던 그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동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뭐 조중동이나 뭐 MBC, KBS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들이 뭐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고, 뭐 윤어게인을 한다고 하면 또 모이는 거고, 자유대학도 여러 가지 마이크로한 지역 소모임으로 계속 모세혈관처럼 파생되는 거예요. 핵분열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 디지털 정치는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디센트럴라이즈된 완전히 다른 생태계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집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면 이제 밈이라고 해가지고 밈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은 제가 교수 생활을 2014년에 했는데 2014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교수로 부임을 해서 그때 친구들은 거의 저를 포함해서 100% 페이스북을 쓰고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페이스북이 주류 미디어였고 그때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때는 스냅챗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넥스트 빅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이 쓰는 거였어요. 한 클래스에 한 10명 정도가 뭐한 50명은 막 한 클래스 50명 전부 다는 페이스북에 있었다면 한 10명 정도는 이제 인스타 같은 거 핫하다고 쓰던 건데 요새 제가 그게 한 5년 정도 만에 확 바뀌더니 요새는 제가 클래스에 물어보면 페이스북을 쓰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스페인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거고 페이스북이 이미 50대, 뭐 60대가 쓰는 굉장히 올드한 플랫폼이 됐고 젊은 친구들은 다 인스타로 예전에 이동을 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도 쓰질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다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인스타도 넘어서 가지고 요새 뭐 많이 하는 게 뭐 틱톡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정치는 상당히 얼리 어답터들이 주도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거고 원래 인스타그램은 패션이나 뭐 먹방이나 여행 이런 캐주얼한 콘텐츠를 컨슘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요새는 인스타로 친구들이 정치를 한다. 정치를 본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했던 우파 플랫폼이 완전히 이제 또 올드화돼 있고 2030들은 인스타로 가서 인스타에서 정치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를 하고 최근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반식과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그 거기가 메이저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펜앤드마이크라는 그런 매체도 젊은 기자들을 이제 저기 영상 기자들을 채용을 해서 웹 플랫폼이랑 유튜브 플랫폼보다는 그 인스타 릴스로 해가지고 그냥 뭐 장동혁이 뭐 필보하고 그냥 뭐 물 마시고 뭐 거기서 뭐 힘들어하고 이런 게 막 몇백만씩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치는 지금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에서 뭐 유너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재미를 되게 순간적인 재미라던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눈길 잡는 구경을 하는 식으로 인스타에서 정치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기존의 뭐 페이스북은 인플루언서 중심의 약간 더 센트럴라이즈드 된 정보 확산 형태를 가졌다면 요즘에 나오는 스레드라든가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하기 때문에 본다기보다는 그 단편적인 컨텐츠가 그냥 뭐 장동혁이 되게 저기서 뭐 힘들어하네 이런 거 보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너게임 뭐 이런 그 거리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던가 뭐 공연하는 것이 재밌다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길 가다가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식의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컨텐츠 자체에 그래서 유튜브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소비하는 뭐 인스타 스레드나 이런 것에서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정치 참여와 소비의 구조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젊은 친구들이 왜 인스타나 뭐 패션 해가지고 뭐 아이돌 인스타 뭐 사진 보고 이러던 플랫폼에서 왜 정치를 소비하냐 그랬더니 인스타는 굉장히 그 소비하는 그 컨텐츠의 그 타입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패션, 먹방 이런 게 여행 이런 게 너무 이제 세이몰 하면 질리니까 근데 이제 정치라는 콘텐츠가 되게 재밌네. 그것이 특히나 이제 계엄 탄핵 이후로 거리 문화와 뭐 가두 문화와 거기서 공연하는 거. 막 거기서 뭐 애들이 AI로 뭐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집회라든지 거리 시위의 맛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자생 발생적인 재미 놀이 문화가 현재 디센트럴라이즈 된 그러니까 되게 자생적이고 되게 마이크로한 그런 모세혈관처럼 퍼져나가는 핵분열되는 그런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는 디지털 정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은 사람들이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몇몇 뭐 고성국이나 뭐 이봉규 뭐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뭐 매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종편이라든지 뭐 기성 매체에서 이렇게 박해받아가지고 뭐 전원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규제 이런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도피처 같은 그런 거 있다면은 난민총 같은 느낌의 이제 처음에 뉴미디어였다면은 뭐 옛날에 뭐 신의 한수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의 디지털 정치라는 거는 새로운 세대가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문법과 소비 방식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되게 집단 의식이 강하고 스레드나 이런 데는 거기에 뭐 스레드 X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밈 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공유하는 멤버십이라든지 자기들의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베타적인 것 같으면서도 변화무쌍하다. 예, 그리고 그런 세대의 감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힘들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이퍼젠더 얘기해서 그러면 왜 공정성이 지금 화두인가.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게 약자를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미국의 그 DEI, 뭐, 다양성, 그다음에 이퀄리티 뭐 해가지고 우리는 뭐 똑같이 트윗 받아야 된다 해서 강제적인 평등을 하는 게 역차별을 하는 게 공정한 거야라는 이제 물음에서 시작된 정치적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2030들을 그거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은어 같은 거를 보면 돼요. 커뮤니티 언어.
2030 특히 남성들이 이 문화를 이끄는데 얘네들이 하는 언어 중에 스윗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윗하다. 그러니까 스윗하다라는 거는 스윗한 남자는 약간 오세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오세훈식의 보수? 오세훈 뭐 유승민 뭐 따뜻한 보수고 개혁 보수. 그러니까 그 스윗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식과 위선을 말하는 건데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굉장히 가부장제에서 혜택을 받았던 남성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엘리트 남성으로서 가진 여성들에 대한 약간 길티 의식이라고 할까? 죄의식? 이런 거? 그런 부채의식 같은 거. 또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그런 것들을, 마치 나는, 우리 딸은 되게 딸바보처럼 뭐 이렇게 딸을 우선하고 나는 여성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는 여성들한테 더 배려를 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롱의 의미로 스윗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박원순이나 뭐 옛날에 뭐 오고돈 그 좌파 쪽에서 또 누구죠? 안희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미투가 한참 있었을 때 좌파 남성 엘리트 지식인 권력자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그루밍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스윗한 척하면서 여성 친화적인 것 하면 척하면서 그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갑질을 뭐 사실상의 어떤 그런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하고 이제 그런 표리부동한 행태를 스윗하다라는 걸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게 과거에는 뭐 여성들이 성적인 매력을 발산해서 뭐 소파 승진을 한다거나 남성한테 이렇게 성적 매력을 어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터부가 있었고 되게 여성들의 정조관념이나 이런 거를 되게 강요하던 옛날에 그 문화가 있었다면 억압적 문화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성 역할이 전복이 돼서 남자 2030 남성들이 왜 오히려 여성들이 우대받으면서 그 남자들이 기성세대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여성 친화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조롱하고 풍자하는 게 이제 스윗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스윗함이 남성 권력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뭐 시혜적으로 보는 그 스윗함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지금은 여성평등, 남성평등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이제 능력적으로 차별받는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뭐 부모 세대 때는 뭐 없이 살고 그러니까 뭐 장남 먼저 뭐 장자차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뭐 동생들 뭐 남동생 뒷바라지 시키려고 뭐 뭐 누나가 희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교육의 기회라던가 뭐 밥상머리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성 역할, 여성 역할에 대한 어떤 시비거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뭐 애도 한둘 낳잖아요. 그리고 딸이라고 차별받는 그런 문화가 예전 여기 없어졌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새 남성들은. 그러니까 예전 남성들은 당연히 이거는 남자니까 남자가 가야지라는 식으로 어쨌든 뭐 가부장적인 질서에 있어서든 그런 게 있었는데 페미니즘이 이제 탄생한 이후에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어, 그 결과적 평등의 보상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들은 지금 왜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뭐 성적 다양성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게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모순점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극단화되면서 스페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좌파 의제가 뭐냐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좌파들의 프로포간다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한 5년쯤 전부터 스페인에서는 어떠한 외과적 수술 없이 그냥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는 거고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어, 이게 되게 기현상이 있는데 제가 전에 국방부 자문위원을 했을 때 국방부 쪽에 의뢰했던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뭐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 수 있을지 뭐 유럽의 사례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페인 사례를 이렇게 봤더니 스페인이 여기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년 전에 나타나는 나라인데 이제 여기서도 군대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에서 좌파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아무런 내가 뭐 성전을 하리수처럼 성전환을 안 해도 나 남자고 싶으면 그냥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을 바꿔놨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군대에서 한 군 복무자 중에 한 20명인가 30명인가가 여자를 하겠다. 멀쩡하게 어제까지 남자로 살고 있었는데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가 나타난 거예요. 25명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로 나는 성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성이면 받을 수 있는 뭐 엄마 수당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결손 아동이 되면 접견권 같은 거를 엄마한테 먼저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로 나는 그냥 남자를 하겠다. 그리고 뭐 혹은 여자를 하겠다. 여자로 성을 바꾸겠다. 뭐 혹은 또 뭐 여자가 되면은 일단은 남자들이랑 뭐 같이 방을 못 쓰니까 뭐 별도의 공간을 준다거나. 근데 또 여자 군인들은 또 이 남자랑 같이 쓰기 싫어하니까 뭐 독립된 화장실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게 이제 좀 연구 주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법과 현실의 그 괴리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어쨌든 여성 그 남성인데 남자가 트랜스젠더로 해가지고 여성이 돼서 뭐 올림픽에 참가한다거나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 남자인 애들이 여성으로 해가지고 나 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왜 성별에 따라서 성은 다양하고 뭐 추주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성별에 따른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주고 특히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가 있고 뭐 거의 애들이 그거를 그냥 자기 시간과 그거를 날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하지 않은 보상 문제도 있고 이게 또 더 갈수록 군대 그 장교들하고 이게 또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사병들 월급을 올려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정성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고 이 의제가 여성징병제라던가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뭐 모병제 그런 이슈도 있고 이제 인구 절벽이 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군 가산점으로 되게 폭발된 거예요. 군 가산점이 위헌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기 때문에 군복무를 어쨌든 1년 반을 하는데 왜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퍼젠더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또 유행하는 그 트렌드 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워드가 뭐냐면 뭐 테토남, 뭐 테토녀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테토남, 테토녀, 뭐 애견남, 애견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의미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게 요새는 거의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일상어로 쓰여요. 테토남, 테토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죠. 그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고 남성 호르몬이 그 테스테론인가? 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토가 그 남성 호르몬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옛날 말로 치면 뭐 상남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남자를 테토남. 그리고 테토녀는 이제 걸크러쉬 그런 거가 테토녀.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다. 그리고 애견남은 이제 여성스러운 남자, 섬세하고 예민한 남자, 애견남. 그리고 애견녀는 되게 그런 전통적인 청순녀, 뭐 이런 걸 애견녀, 여성하다.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조합이 테토남, 테토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토녀 그러면은 이제 톰보이, 뭐 톰보이, 걸크러쉬 그런 계열을 말하는 거죠. 좀 약간 보이시하고 약간 센 여자. 그리고 뭐 그 애견남 그러면은 굉장히 뭐 예민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애견남이라고 하고 테토남 그러면 뭐 상남자 이런 걸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왜 요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어 기존에 그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고전적인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런 도식이 깨지면서 그 뭐 수우파 같은 건 아시죠?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뭐 이런 건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요새는 뭐 이게 뭐 또 무슨 뭐더라? 뭐 진짜 사나이 뭐 그런 거 보면 뭐 여자들 여군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정통의 성 역할을 허무는 것에서 사람들이 쾌감과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배우나 뭐 이런 것도 보면 트렌드가 다 걸크러쉬고 이렇게 문화 트렌드가 뭐 걸크러쉬를 해가지고 내숭도 안 떨고 뭐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여자 그런 거를
좀 더 기존의 그런 청순 가련형 여성보다는 더 매력 있게 쳐주는 그런 코드가 되게 발달이 돼 있고, 요새는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도, 걸그룹도 예전에는 걸그룹이 남성층을 대상으로 섹스 어필을 했다면 요즘은 동성을 대상으로 섹스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크러쉬나 이런 그런 거를 이제 테토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되게 뭐 시원시원하고 박력 있고 막 이런 거를. 그리고 센 언니 캐릭터? 근데 이제 애견남 이러면은 요새는 또 근데 애견남 이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기도 하는데 약간 뭐 여자처럼 뭐 질투도 많고 예민하고 뭐 그런 좀 쪼잔한 남자? 뭐 그런 걸 또 애견남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집애 같다 이런 거를 대신해서. 근데 어쨌든 그 언어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섹슈얼하게 태어나서 그 섹스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초젠더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자지만 제가 요새는 요새 이제 트렌드가 얘네들은 이제 남자 여자로 보지 않고 너는 여성스러운 여성이니? 너는 여성스러운 남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내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남자 새끼가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뭐 기집애같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요새는 여잔데 나는 되게 터프해. 나는 남자스러워. 이런 거가 더 장려되고 또 남자도 더 뭐 섬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남자. 이해심이 좋고 그런 남자. 뭐 문화적인 코드도 있고 약간 게이스러운 뭐 그런 것도 되게 장려되는 뭐 그런 다양성의 시대라는 거죠. 다양성의 성.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원래는 그게 이제 PC 담론에서 나온 거고 좌파 담론에서 나왔는데 좌파 학자가 지금 성을 분석하니까 여성 남성이 아니라 성이 뭐 20몇 가지더라. 뭐 트랜스젠더 뭐 LGBTQ 플러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지자면은 이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레즈비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좌파 담론이었는데 사람들을 남녀로 나누지 마. 다양한 성이 있어가 좌파 담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우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파는 우파의 정치적 에너지를 이끄는 거는 PC에 대한 반감이고 PC에 대해서 반감하는 그건 전 세계적인데 가장 액티브한 집단이 젊은 남성층이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남성층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봤을 때 성이 되게 다양하고 다양성에 속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트랜스젠더는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가장 불가촉 천민처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만 의무만 강요받고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남성이고 싶어하고 남성으로서의 어떤 파워 헤게모니를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나타난다. 그러한 피해 심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파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따지지 말자로 가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우파의 가장 큰 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남성에게 소구할 수 있는 더 공정 담론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녀를 따지지 말고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좌우와 상관은 없는 건데 북유럽에서는 이제 여성 징병제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여성 징병제가 여자들도 군대 가라 이런 걸 넘어서서 군대의 어떤 선진화와 군대의 어떤 현대화 이것과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군대가 그냥 뭐 이렇게 몸쓰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뭐 모든 것이 이제 정보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경찰도 강력계의 업무가 대부분 디지털 업무라서 여성들이 제일 선호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력계 업무 그러면은 뭐 저기 현장에 가가지고 막 정말 뭐 두드러 패고 싸우고 해가지고 뭐 수갑 채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요즘은 강력계의 메이저한 업무가 CCTV를 다 뒤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섬세함과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여성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 강력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성적으로 성역할을 나누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 여자의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성은 의무를 다해야 되고 여성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를 완전히 깨고 지금은 이제 젠더가 아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을 인정하자.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이제는 너 남자니 여자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너 안에 테토 지수, 에겐 지수, 여성성의 지수와 남성성의 지수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해? 그럼 애들이 다 다르게 대답을 해요. 나는 8대 2예요. 7대 3이에요. 내 안에 여성과 남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학술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융이 말했던 아니무스의 개념. 네, 우리 안에는 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테토남, 테토녀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섹스로 이제 사람들을 나눠서 젠더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통합된 시민 정체성으로 보자.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자. 그러니까 요새 아까 제가 개인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내 이득이 되고 내한테 손해가 되는 거를 따지지 뭐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라는 그런 교조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민 개념을 만들어내자. 여자, 남자를 보지 말고. 그게 제가 제시하는 우파 담론입니다. 그게 시대와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책임의 평등인데 특혜를 주는 게 평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지금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뭐 인재 영입할 때 뭐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자로 정의되는 것이 이제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내가 약자인데 내가 뭐 돈이 얼마가 없어야지 약자인데 약자라는 특혜를 갖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 배틀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파 정치가 재미가 없어지고 노잼이 된 거는 그런 제가 아까 말한 뭐 유승민으로 시작되는 뭐 유승민, 모세훈 이런 계열, 비주류 계열의 뭐 개혁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하는 사람들의 담론이 약간 뭐 조중동도 그런 레거시적으로 가는 게 아, 우리는 가진 사람이고 엘리트니까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야지. 이게 약자를 돌봐줘야지.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약자라고 누가 이렇게 시혜적으로 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달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지식 권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중도 우파적인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엘리트 정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요새 뭐 판결이나 이런 것도 좀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법의 권위도 많이 허물어졌고,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의료 정보라든지 뭐 재판 정보도 옛날에는 뭐 판사 그러면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AI로 판사를 바꿔야 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요즘의 친구들은 오히려 자수성가하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창업가 정신에 더 열광을 하는 세대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팬덤 세대라는 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같이 뭐 투자를 해서 뭐 개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자라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공서사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목말라 있고 그거는 지금 저성장 시대에 이 친구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옛날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성공의 서사가. 옛날에는 뭐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이러면은 뭐 되게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그런 지식 권력이 AI의 대중화로 인해서 더 무력화되어 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판검사 정당이 이런 법조 엘리트 정당이나 관료 엘리트 정당에서 이 뭐 장애인은 약자고 뭐 어쩌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진정한 성평등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성상이 그러니까 뭐 징징거리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걸크러쉬를 오히려 더 원하는 거예요. 이대남이나 이런 뭐 페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담론을 이제 우파에서 잡아주면 동질적인 담론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그런 철학이나 담론이 부재한 상황이고 오히려 학계나 레거시 미디어나 에서 이런 사회 구조와 정서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이대남들을 그냥 구구. 쟤네들은 뭐 약자를 탄압하고 약자에 대해서 어택하는 구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여자를 공격한다. 뭐 난민을 공격한다. 국수지에 빠져 있다. 이런 구구 취급을 하고 낙인 취급을 하니까 이런 정치적 에너지를 제도권에서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쟁점을 재해석하자고 본다면 이게 이제 공정성 갈등으로 들어가서 이게 젠더 갈등도 들어가죠. 이게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파생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권리는 동일한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 논쟁의 본질에는 이제 시민 의무의 평등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서베이를 해보면은 젊은 남성들은 여성 징병제를 굉장히 원하는데 젊은 여성들은 여성들 상당히 여성 징병제를 하면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젊은 여성들도. 왜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 층에서는 군대를 왜 이제 남자 여자로 나눠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북유럽에서는 이제 여성 징병제가 어떤 식으로 실시되냐면 남자 여자 다 병역의 그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처럼 이렇게 남녀를 다 뭐 3년씩 복무를 하게 하지만은 북유럽의 제도는 조금 달라요. 이래서 뭐 모병해야 되는 자원이 한 뭐 50만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 세대에 징집할 수 있는 인구 자체는 뭐 100만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자기들이 뭐 전쟁 때 이렇게 징집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징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참여의, 그러니까 그 동등한 그 참여의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북유럽 사람들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자들이 징집이 돼서 가면은 그런 철저한 보상을 해주니까 사회적인 예우도 해주고 일하는 만큼 뭐 월급도 주고 나와서 리더십 트레이닝도 해주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베테랑들한테는 그 예비역 되면은 뭐 로스쿨도 보내주고 막 그런 교육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뭐 주거라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그거를 뭐 우리나라처럼 남자니까 군대 가고 뭐 여자니까 군대 가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군대나 안보에 대한 실력주의적인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요새같이 이제 탈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안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제 직결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또 특히 젊은 애들이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할당제, 네포티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피해인 거죠. 적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국 사태 같은 그런 거에 뭐 은서재 같은 거에 대한 알레르기인데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할당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할당제를 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경쟁이 되게 치열한 그런 구조인데 이 친구들은 생존이 되게 급한 무한 경쟁의 구조인데 할당제가 자기들의 어떤 진입장벽을 치는 굉장히 왜곡된 제도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식의 할당제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신우파,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신우파의 어떤 새로운 이념적 지향성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그리고 정치적 상품에 대한 요구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대립이 아닌 룰의 공정성을 묻는 공정성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런 할당과 특혜에 기대는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오바마가 최초의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프레젠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정치적 동력을 얻었고 그 후에도 오바마 이후에 그 미국의 좌파 정치나 전 세계적인 좌파 이데올로기가 뭐 페미로 해서 뭐 성별을 갈라친다거나 그런 식의 갈라치기 정치로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가 이런 모델에 대한 거대한 반발이 지금 새로운 세대의 주요한 정책 동력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정치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너무나 각자 개개인의 이득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센트럴라이즈 되는 게 없고 결국에는 팬덤에 의존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개인에 의존하게 되는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구호에 되게 더 휩쓸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밈이라든지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에 팔린다는 거죠. 어떤 장기적인 서사나 이런 거를 쌓는 기존의 그런 좌파식의 정치 결사 정치라기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슈 중심적이고 내일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트럼피즘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라던가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PC 정치, DI의 정책 올바름, 이런 선한 의도가 정책의 과도한 적용과 역차별 논란과 끊임없는 갈라치기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관에 있어서도 지금 예전에 이제 우파가 구시대 우파와 새로운 우파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이런 식의 정치가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못 따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우파들은 이제 냉전 시대의 뭐 보수라던가 아니면 뭐 이명박 시대 뭐 자유경제 보수, 경제 보수들의 생각은 국가 주도 경제관이 강했고, 키워드가 뭐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런 김종인의 경제 뭐 민주화인가 경제 뭐 기본소득 이런 거를 당원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좌파가 가지고 있던 이런 복지나 분배 이슈를 우리가 끌어와야지 중도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좀 시혜적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거는 청년 세대는 자기들이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말이 먹혔던 거죠, 보수는. 보수는 야, 개인보다는 집단이야. 개인보다는 국가야.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너의 개인보다는 대기업이야. 일단 대기업이 살고 봐야지 낙수 효과가 생겨가지고 복지도 돼. 뭐 이런 식의 대기업 중심적인 마인드를 계속 그 보수는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저 당은 어디 뭐 법조 엘리트랑 뭐 부자들의 당,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로비스트 당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중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법인세 많이 거치게 되면은 니들한테도 좋을 거야. 너네들한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을 거야를 믿지 않나요? 지금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너네가 희생해를 믿지 않고 당장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6천 피 해가지고 지지율을 오히려 보수 쪽에서 많이 끌어모으는 거죠. 실력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권을 실용주의 우파로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한테 나한테 집단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가 창업할 수 있고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경쟁과 보상을 해달라. 탈규제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다 뭐 미장에 투자를 하고 그 개인 투자자를 하고 그런 디지털 애니멀이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애니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보다는 기회를 원한다. 그리고 세금 덜 내는 거, 규제 덜 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한편으로는 자기가 되게 환경에 민감한 그런 PC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창업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PC적인 강요에 질색을 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치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파편화된 개인주의 정치 성향이, 근데 오히려 내 팬덤의 그런 성향이 강하고, 왜 얘네들이 팬덤을 하냐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익 중심의 그 뭉치는 파편적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동지의식.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그 학원 강사들한테 많이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는데 이런 액션 플랜 같은 거를 딱딱딱 해주는 그런 세대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가 내 편인지 피아 식별이 확실하고 내 편일 경우에 내가 이득이 되는 경우에 그때는 구매를 하고, 뭐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한다. 저스틴 비버를 좋아한다. 특히 지금 MH 세대라고 하는데 20대 90년대생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가수도 가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랑 동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나는 해주고 얘가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안 해주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민주당이니까 뭘 했는 게 아니라 내가 객단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조국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다 파편화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치 행동주의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은 행동을 강하게 합니다. 행동을 강하게 해요. 어떨 때만 멤버십을 공유하고 있을 때만.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미국은 미국 남미 뭐 할 거 없이 유럽 할 거 없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근데 이 청년 우파를 이끄는 거는 이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정치나 지역 언론에서 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 정치에서 이제 큰 사람들이 많고 이게 뭐 예를 마린 르펜 같은 경우도 세습 정치인이고 멜로니 같은 경우도 어 청년 뭐 2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던 친구들이 이끌고 있어요. 유럽의 우파 정치를. 그리고 이런 뭐 아르헨티나 뭐 밀레 같은 경우는 TV 인플루언서였고 영국의 리폼 UK 하는 그 갑자기 이름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리폼 UK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뭐 약간 뭐 윤어게인 이런 거랑 상당히 비슷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리폼 UK라는 대한우파 정당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기존의 보수당이 그 영국이 저기 했던 그거죠. 브렉시트 의제로 영국의 기존의 보수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거의 사실상 내전이 나듯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친 EU와 반 EU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의제로 했는데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영국이 뭐 경제적으로 안 좋고 해가지고 좀 실각을 했는데 보수당이 그러고 나서 이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그 집단이 떨어져 나가서 리폼 UK를 만들고 그 리폼 UK가 오히려 주류화되는 예, 그 팬덤 정치로 해가지고 주류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찬성했고 그래서 극우로 몰렸던 그 당이 정치적 기반도 이제 시골, 약간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이제 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이제 대중주의 우파로 가면서 낙후돼 있던 이제 도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시골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층까지 흡수를 하면서 저번에 작년에 저 지역 선거에서 1당이 됐고 요번에도 총선에서 뭐 거의 1당이 될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가 등장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다당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귀족 정당하고 이제 기존 정당하고 신생 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당이 메이저한 지지율을 보인다기보다는 영국 개혁당도 한 지지율이 35% 내외인데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먹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파편화되고 좌파도 막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비엘 밀레이는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키즈고 그리고 이제 우파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구조개혁을 해가지고 기존의 방만한 관료 집단이나 엘리트 집단은 이제 완전히 적대화해서 청년들을 한테 엄청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하비에르 밀레이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친우파 정치 담론은 첫째로 이제 공정성 정치 그리고 책임의 평등 그다음에 자유주의 경제 내가 이득이 되는 거. 나 세금 내기 싫고 당장 내가 돈 꽂히는 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상당히 그런 기본소득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 사람도 뭐 관세로 돈 뜯어내가지고 국가 사회주의적인 걸 하고 있죠, 트럼프도. 관세로 돈을 뜯어내서 돈 뿌려준다. 이걸 하고 있죠, 트럼프도.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특히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게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게 이제 블루칼라. 몸 쓰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시대가 됐고 몸 쓰는 사람들이 더 이제 AI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창업가 정신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 요새 젊은 애들은 뭐 판검사 됐다고 막 우르르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공동체, 코리아 퍼스트, 그러니까 마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요새 젊은 애들은 애국심이 없어. 요새 젊은 애들은 뭐 국가관이 없어.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더 글로벌리즘이 되면서 자기 국가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졌고 요새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요새 젊은 애들이 뭐 호주 가서 워홀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 국가를 브랜드 차원의 파워로 인식을 하고 있고 요새 애들이 더 패스포트 파워에 더 민감해요. 예.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자국민 우선.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더더욱 뭐 중국인 투표권이라든지 뭐 댓글 그런 거라든지 그거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세대 뭐 X세대만 해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개방이 됐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을 어떤 하나의 어퍼튜니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의 5, 60대라던가 그러니까 중국의 개방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 중국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지만 중국에 대한 그런 건 없었고 일본이 그때는 좀 잘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도 있었는데 뭐 그 어떤 동경과 열등의식이 같이 가잖아요. 피해의식이.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은 상당히 젊은 층들한테는 이미디어트한 그런 트레스로 돼 있다. 나의 일자리나 나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특히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저번에 우파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되게 많으니까 부동산 투자나 그리고 뭐 일반 상점에서 제주도 로컬 시민이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물건을 못 살 정도로 중국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대학가는 다 중국으로 점령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퍼스트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되게 높아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극우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국의 그런 거대한 쪽수로 밀려오는 중국의 브레인과 경쟁을 하면서 생존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라는 냉혹한 어떤 현실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말하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트럼프 빠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에 대해서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내셔널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 갑질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워에 대한 이제 소구가 있는 거죠. 너무나 지금 메가 담론이나 뭐 거대 담론이나 그런 국가적인 안보나 질서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땡깡 부리면 우리가 봐줘야 되고 뭐 전장현이 시위라고 그러면 나는 자기 혐오 감정을 숨겨야 되고 그러면 어디 커뮤니티 가서 뭐 글 쓰고 이런 식의 극우 낙인 찍힐까 봐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뭐 막 콱콱콱 지르는 그 힘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액션 플랜, 젠더 정책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된다. 신우파는.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 참여 확대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근데 계속 가장 큰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구군이 뭐 윤어게인이니 어쩌고 해서 배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에너지가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마인드를 바꿔라. 이제 신우파로 가려면 대중주의 우파로 가야 되고 개인의 개인이 요새는 또 다 그 사람들이 또 멤버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이런 뭐랄까 창업이나 뭐 투자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그런 식의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커뮤니티들이 계속 파생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에 맞춘 경제 정책이 있어야지 그냥 뭐 예전처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되고 너도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대 기반 정치를 재구성해야지 보수 우파의 미래가 있지. 자꾸 젊은 애들한테 니들은 누구야? 너네들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다 배제하겠어. 이러면서 자꾸 대중의 민심과 괴리된 그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구한말의 약간 선비 정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뭐 의회 중심의 그런 엘리트 기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처럼 이렇게 정당의 구성원들의 후원금을 통한 이런 상향식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귀족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원내 귀족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성벽을 치는 예,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러면서 이제 쇄국 정책을 하면서 망해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의 니즈의 근본적인 감성과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권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나 지체 현상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전선을 긋고 좀 더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특히 부정선거 뭐 음모론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거는 이 친구들이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굉장히 스토리텔링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던져주면서 팬덤 정치나 그런 거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가 왜 먹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제도권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지, 야, 너네들은 뭐 말도 안 되는 SF 소설처럼 정치를 보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현실을 예. 해결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정, 책임, 자유. 예. 그래서 공정과 책임, 자유를 개개인에게 보장하는 정치로 공정한 사회 계약서를 다시 쓰자. 예. 이게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